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과 이슈에 대해 변호사들의 냉철한 분석과 가감없는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슈 분석과 그리고 쟁점에 대해 토론을 해주실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순혁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하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액션캠입니다. 액션캠은 우리 신체나 또는 옷이나 장비 이런 데 부착해서 촬영할 수 있는 초소형 캠코더, 즉 녹화가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최근에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시민을 구조하려던 여성 구급대원이 주치자에게 폭행당해서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소방청은 폭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그리고 모든 구급대원에게 바로 이 액션캠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액션캠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변호사님? 네. 일단은 그 액션캠이라는 게 예. 휴대하기가 간편해서 네. 사람들이 참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16년도에 비해서 48% 사용량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조사에 따르면은 전년 대비 관련해서는 40% 가량 시장이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기 용이한 만큼 액션캠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몰카로 악용될 우려가 많아서 예. 실제로 지난 9월에는 수원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액션캠으로 찍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 밖에도 액션캠들을 가지고 몰카를 많이 찍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소방관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경우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황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청에서 구급대원에게 지급한 사례 외에도 개인적으로 요즘 들어서 일상 속에서 많이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액션캠이 사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요즘 반려견들 많이 이렇게 키우고 계신데, 반려견들을 산책을 시킨다거나 개인 어떤 출퇴근 시에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도 행인들과 시비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증거 수집이나 확보의 목적으로 액션캠을 사용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우리 지금 사회와 같은 불신 사회라 그러는데, 불신 사회에서 액션캠은 블랙박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몰카로 또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만한 법이 현재로서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보면은 영상장치에 대한 규제 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CCTV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동형 영상장치, 액션캠과 같은 이런 것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동형을 포함한 모든 영상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준비 중인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 것인지 두 분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변호사님. 네, 일단 이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정부 입법으로 일단 국회에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법 같은 경우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기 때문에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따라서 개별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가 좀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차피 이게 영상정보라는 게 결국 일반에서 쓰일 때, 특히 CCTV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집된 영상 정보를 제3자 타인에게 위탁을 해서 보통을 처리하게 되는데, 영상 정보의 위탁 관련 규정이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영상정보보호법에는 그 지금 규정이 없어서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현행 그 개인정보보호법, 개보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개보법에 있는 위탁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영상정보 특유의 그 내용을 규율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예. 좀 이런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외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그 액션캠을 통해서 자신의 사건 사고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네. 또 이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개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가 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그런 현실 속에서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입법 예정되어 있는 법을 보면 법안에 보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로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삭제 요구권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개인정보를 통제한다는 입장에 있어서 반드시 법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유통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보가 이것을 투명하게 유통되는 과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션캠을 사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도 반드시 해당 법률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두 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죠. 개인 영상정보보호법에 따르면은 그렇습니다. 개인 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 또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 간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황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삭제 요구권 이런 것도 좀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 이동형 장치로 촬영을 할 때 그때는 빛이나 소리 등을 이용해서 촬영 중임을 알려야 하고 또 촬영되는 사람의 동의나 허가를 얻지 않았을 때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또 그 영상을 삭제하거나 또는 모자이크 처리 뭐 이런 것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지금 삭제 요건이라고 하고 이것도 지금 법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새로운 법안이 필요할 만큼 액션캠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블랙박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또 다른 몰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액션캠 사용에 대해서 두 분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이 변호사님. 네, 일단 뭐 액션캠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따라서 이 액션캠 사용을 우리가 규제한다는 것은 이미 그 어떤 법과 현실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액션캠 자체는 사용하게 하되 결국은 그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결혼식 같은 데 가면 그 막 촬영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결혼식이나 행사장 같은 데서 촬영을 할 때 일일이 다 동의를 구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어떤 영상정보 특유의 이러한 현실을 규율하기 위해서 영상정보보호법이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현재 국회에 그 정부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 발의된 것에 대해서 좀 국회 그 조사관이 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를 좀 특례를 규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좀 안타까웠던 게 개인정보와 영상정보는 아주 기술적으로도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것을 규율을 하려면 별도의 개별 입법이 필요하다. 저는 이러한 점을 좀 강조하고 하루빨리 국회에서 그 개별 입법으로서의 영상정보보호법 통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액션캠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지금 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고 이걸 사용하도록 허용하되 다만 이것을 규율하는 별도의 개별 법률이 필요하다. 그래서 맞습니다. 국회가 빨리 제정했으면 좋겠다. 네, 빨리 빨리 좀 통과 좀 시켜라.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말씀이시고, 예, 좋습니다. 황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액션캠, 예. 저도 이 변호사님과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다만 액션캠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법 제정을 통해서 이걸 효과적으로 규율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인데 그 내용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애초에 그 액션캠의 유통에 있어서 정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등록 제도를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하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액션캠을 유통할 때 그 부분 좀 등록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도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구제 절차도 함께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바로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사실 녹화일인 현재에도 우리 드루킹 사건이죠.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여야가 특검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영수 특검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특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낯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특검이 무엇인지 또 그 의무와 역할은 무엇인지 또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또 보완할 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특별검사제도 특검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변호사님, 네. 특검의 정확한 의미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특별검사의 줄임말이고요. 예. 그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아니라 그 독립된 변호사에게 일시적으로 검사의 지위를 부여해서 네.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까지 그리고 예. 공소 유지까지 이제 시키는 제도인데 예. 결국은 뭐 검사가 수사했을 때 어떤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좀 의심될 수 있는 예. 예컨대 뭐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사를 좀 독립된 검사를 통해서 특별검사를 통해서 예. 수사를 하게 해라. 이런 제도가 바로 특검 제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특검은 아무 사건에나 다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어떤 비리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정권이나 또는 권력자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독립된 변호사를 임명하여 독립된 지위에서 수사를 하고 또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인 기구가 바로 특검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검사, 특검의 임명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황 변호사님, 통상 우리 특검의 임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국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정인력 15년 이상 된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실제 특검이 임명되게 된 이후에는 특별검사부 및 특별수사관을 선정을 하고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특검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게 됩니다. 예. 자, 특검은 보통 뭐 무슨 특검법 이런 이름의 어떤 법률의 형태로 국회를 통과해서 개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특검법은 그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를 한정하고요. 그리고 또 수사 범위와 대상의 어떤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특검의 규모도 사실 정해지고 또한 수사 기간도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특검은 언제였습니까, 이 변호사님?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 최초의 특검이 실시된 거는요. 1999년에 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한 특검이 그 첫 번째였는데요. 예. 이게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 이게 사실 진짜 의외의 곳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도 당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죠. 그래서 오찬, 그러니까 점심 먹으면서 폭탄주를 마신 뒤에 기자들한테 조폐공사 파업은 우리가 이제 검찰입니다. 우리가 유도했다라고 한 말, 거기서부터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됐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이게 진짜 사실 그 술 취해서 예, 이분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실언을 한 곳에서 결국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첫 번째 특검이 예.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이게 결국 그 당시 공기업 구조 조정이 진짜 심했는데 여기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조의 반발을 이제 누르기 위해서 뭔가 좀 불법적인 일을 하나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검찰 조직이 그 만들어냈다라는 점에 대해서 사실 전 국민적인 어떤 그런 파문이 일었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당시에 그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그 김태정
당시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예. 경질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우리 황 변호사님, 자, 이것 이외에 우리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요거 외에 또 황 변호사님 기억나는 뭐 특검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시청자분들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뭐 최순실 특검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는 정권이 교체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무엇보다 이제 특검을 실시할 때마다 항상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점이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는 온 국민들이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와서 특검을 응원함으로써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어떤 정권의 교체라는 그러한 결과를 이뤄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특검으로 꼽고 싶습니다. 예. 저도 뭐 아까 잠시 말씀 나왔습니다만 우리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더불어서 그때 우리 특검의 대상이 되었던 게 또 있는데 옷로비 사건이었습니다. 옷로비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결국 밝혀진 것은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도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99년도 첫 특검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총 12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까지 하는 등 여야 간의 어떤 대립이 굉장히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실 때에는 아마도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녹화일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드루킹이 결국은 이제 예.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뭔가 좀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좀 의문이 지금 야권이나 뭐 국민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검의 임명 절차에 대해서 현재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3당이 합의해서 제출한 특검 법안의 특검 임명 절차는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연 이게 공정한 특검이 임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본다면은 지금 최순실 특검이 있었죠. 최순실 특검에서도 사실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네. 합의에 추천하는 특검을 대통령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된 바가 있거든요. 네,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야당이 주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주로 현 정권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에 대한 수사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만이 이제 합의하는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자 아마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리 황 변호사님? 자, 드루킹 특검 어떻습니까? 필요한가요? 예, 지금까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충분히 수사기관 스스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들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충분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특검이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만을 통해서는 그러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더라도 54%가 특검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특히 이 사건은 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검찰 수사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특검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는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겠다. 그래서 수사 대상의 특검법을 제정하더라도 수사 대상에 무리하게 수사의 범위를 확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황 변호사님. 우리 지금 경찰이나 검찰의 어떤 수사 과정이나 태도를 볼 때에 특검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라고 취지의 말씀해 주셨고, 다만 이제 수사의 대상이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그것을 좀 어느 정도 보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특검 법에서 정해질 문제입니다만 수사의 범위나 사건의 어떤 대상에 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불거진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법에서 정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함께 수사를 하는 것으로 통상 지금까지 어떤 특검법에서 정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의 주제는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드루킹 특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검법을 일반적으로 실시하기를 앞두고는 여야 간의 대립이 극해지죠. 그래서 국회가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가 잘 안 되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두고 우리 특검법 또는 특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과연 검찰 수사로는 정말 안 되는 것인지, 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법률 형태로 특검법이 필요한 것인지, 또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 아닌지 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 또는 보완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먼저 현행 우리 특별검사제, 특검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우리 현행 그 특별검사, 그렇죠. 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일단 있긴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뭐 상설특검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이 법이 통과될 때 사실 내부의 국회 일을 하면서 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처음에 사실 상설특검 얘기가 나왔을 때는 상설적으로 그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두고, 그렇죠. 그 상설특검법에 규정한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미리 임명돼 있던 특검이 그러한 범죄 사실을 이제 몰래 수사를 할 수 있게, 그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게 이제 당시 야당의 주장이었는데, 그 당시 여당에서 우리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의 임명 절차만 규정해 두자. 그렇게 해서 지금의 현행의 그 특검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수사한다라는 게 사실은 기대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어떤 정부나 여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수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 얘기도 계속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특검은 필요한데, 문제는 특검을 좀 미리 임명을 해둬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검을 누가 임명을 하는지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특검을 반드시 상설적으로 미리 임명해 놓는 그러한 의미의 특검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특검, 특별검사제는 지금 현재 필요하다. 우리 현실에서는. 근데 다만 이제 특검을 미리 좀 정해놓는 형태의 어떤 다른 형태의 지금 우리가 통상 운행되고 있는 또 운영되고 있는 특검보다 조금 더 고정된 상설 특검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황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행 우리 특검제도 어떻습니까? 필요한가요? 지금 현행 그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검찰총장 역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든가 정견 유착과 같은 부정부패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현행 수사기관으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설적인 특별검사제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제 쉽게 공수처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런 상설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의 독립을 위해서 특별검사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12번의 특검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특검의 결과, 과연 특검 역시 수사의 독립성 유지했는지, 그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특검 과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지 의견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은 원래는 보통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게 우려되는 경우가 바로 이제 특검이 가장 필요한 때인데, 이렇게 해서 도입된 특검조차도 수사를 제대로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 내곡동 특검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언제 수사를 했냐면은 그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이제 특검이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이 원래 임기 말에 힘이 빠지고 가장 강력할 때가 임기 초인데, 이분은 이제 조만간 임기를 시작할 그 당선인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그때 사람들이 진짜 말이 많았던 게, 이제 변호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선인을 이제 검찰청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출장을 나가서 같이 국밥을 먹으면서
그 대면 조사를 했거든요. 예.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서 당시에 그 내곡동 특검과 관련된 그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예.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냥 덮고 넘어간 어떻게 보면은 수사를 방해한 특검이 아닌가 그런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특검이 그 자체만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특검의 임명이라든지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이제 특검의 어떤 독립성과 관련해서 우리 내곡동 특검, 내곡동 사저에 대한 특검이죠. 그 특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 사건을 두고 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검 제도, 이게 지금 사실은 당시에 이제 대상도 대상이었습니다만 또 수사 인력의 어떤 한계 또는 기간의 한계, 여러 가지 이제 수사에 맞습니다. 한계가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특검이라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비효율성을 얘기하면서 특검 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특검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특검 제도를 변경하거나 또는 뭐 폐지하거나 또는 다른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상시적인 특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거나 공수처의 실시를 위한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기존 특검제 같은 경우는 특검 법안 자체의 사안이 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입법이 필요하고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발동이 어렵습니다. 또 사건 자체도 극소수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특검 발의 자체가 이러한 어떤 법적인 재정 과정상의 한계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법에서 정해진 것만 수동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므로 권력 비리 사건이나 고위직 부정부패 사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된 상설 특검으로 대체를 한다면 특검이 가지는 승기능은 강화가 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까는 우리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황 변호사님도 결국은 제도를 더 변경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결국은 특검 무용론과 사실 또 개를 같이 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네. 비효율성 또는 뭐 독립성에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특검 무용론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특검이 수사기간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 한정된 수사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그 같은 근거에서 저는 다른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수사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결과적으로 다시 말해서 그 상설 특검을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특검 말고 그다음에 그 기구를 아예 마련을 해서 그 특검을 미리 임명을 해두고 그 특검이 자율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지금 최근에 지금 야3당이 발의한 그 특검법안을 봐도 그 임명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돼 있고 1회에 한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총 120일, 최장 120일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특검 무용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 이거 120일밖에 못하면은 결국은 또 뭐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미리 특검 임명해두고 그 특검이 예.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예.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특검 제도에 어떤 한계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수사 기간이라든지 또는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보완책으로 계속 논의되는 것이 바로 상설특검, 두 분 말씀해 주셨듯이 상설특검제와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하는 공수처 설치 문제가 계속 논의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상설특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설특검 어떤가요? 지금 뭐 이에 대해서 우리 계속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우리 상설특검을 위해서 법률도 사실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우리 상설특검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행 그 우리 특검법, 예. 네, 현행 특검법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특검의 그 임명에 누가 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현행 이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제4조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그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장, 네. 그리고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예. 그러면은 앞에 말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중에 2명은 여당 몫이거든요. 그러면 여당 출신 인사가 4명이고 예. 그 나머지가 야당 출신, 이제 야당계로 뭐 분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특검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의 어떤 비리와 관련된 것이 바로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핵심적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특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이 여당으로 분류가 돼버리니까 야당에서 이걸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행 특검법에 따라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매번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야당에서는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안 된다. 우리는 별도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현행 특검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 이 4조, 예. 4조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을 좀 뜯어 고쳐서 차라리 야당 TO를 한 명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 앞으로 현행 특검에 의해서도 좀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도 특별검사법이라고 법률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 특별검사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대부분의 여권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야당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결국 별도의 특검, 사안이 터질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특검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현행 특별검사법의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손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상설특검, 우리 별도 특검 말고 상설특검에 대해서 우리 황 변호사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저는 또 다른 포인트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현행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상설적인 특검을 마련해 놓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분한 수사 기간을 통해서 전문적인 수사 인력을 두고서 여러 가지 비리나 제보에 의해서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내고 그것에 대해서 기소까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 상설적인 특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감시나 견제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또 상설적인 특검이 도입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설 특검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 그 취지는 이제 수사 기간이 뭐 너무 짧고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어떤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설 특검을 놓고도 사실은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우리 이 법안을 지금 법률이죠. 현행 특별검사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나타났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어떤 별도 기구죠. 특별검사를 비롯한 어떤 수사팀을 아예 처음부터 기구로 만들어 놓을 것인가, 조직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기구 특검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라든지 어떤 틀만 만들어 놓고 사건이 터질 때 그때 그 법에 따라서 특별검사와 수사팀을 꾸리는 제도특검, 그것을 제도특검이라고 그러죠. 제도특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자, 기구특검은 아예 특별검사를 비롯해서 수사팀 미리 확보를 해놓고 상시적으로 운영하자. 라는 취지의 기구특검, 그 상설특검이 바로 기구특검인데, 자, 그렇다면 물론 이제 평상시에 검찰을 견제하는 그런 견제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상시 운영하기 때문에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제도특검의 경우에는 검사나 수사팀을, 특별검사 수사팀을 미리 마련해 놓지 않고 운용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기반 그리고 임명 절차만 마련해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 인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빈 변호사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구특검, 상설특검에도 기구특검과 제도특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것인지, 현행 우리 특별검사법은 과연 어디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먼저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그 특검 자체는 일단은 상설적으로 뭔가 기구가 있고 또 특검도 미리 임명이 되어 있어야지. 그렇죠. 그 미리 임명되어 있던 특별검사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신속하고 그다음에 은밀하게 그렇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구 특검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지금 현행법에서 바로 기구 특검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그 현행 그 제도 특검이지 않습니까? 현행은 이제 예. 특검의 임명 절차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이제 특검의 어떤 그 임명 절차를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당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임명 절차를 바꾸고 수사기관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앞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제도 특검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위 권력층이라든가 그들의 부패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현행 특검법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기구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필연적인 결론이 아닌 것인가. 또한 이런 기구특검을 통해서 상시적인 비리 제보나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충분한 수사기관을 거쳐 수사하면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 다 지금 제도특검, 우리 특별검사제법은 제도특검에 가까운 그런 제도입니다만 두 분의 의견은 기구특검으로 가야 그것이 바로 상설특검의 어떤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런 의문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특별검사를 미리 또는 수사팀을 미리 조직해 둔다면은 이것이 우리 검찰총장을 미리 임명해 놓고 있는 검찰 조직과 달라질 바가 무엇이냐라는 생각. 그래서 임명권자로 또다시 독립되지 못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겠는가라는 또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특검의 임명 주체를 사실은 대통령이 아닌 어떤 뭐 국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임명을 할 수 있는 좀 전향적인 어떤 방안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야지 그 상설 특검의 그 정치적 중립성과 그 독립성에 대한 어떤 우려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국회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없앤다든지 해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뭐 그런 형식의 어떤 방안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국회에서도 특히 야권에서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야권이지만 이게 예컨대 이제 특별검사 임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사이 여야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또 다시 이제 뭐 여야가 바뀐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또 그 특별검사의 어떤 중립성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그 국회 회기 내에 이제 국회가 끝나고 뭐 20대 지금 20대 국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 국회로 이제 그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뭐 특검의 임기도 거기에 연동을 시킨다든지 그런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상설 특검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검찰 조직과 또 다른 상설 특검이라는 검찰 조직이 또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검찰권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찌 보면 뭐 옥상 옥이라든지 또는 둘 사이에 경쟁이 또 붙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어떤 뭐 잡음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황 변호사님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상설특검이 대상으로 하는 범죄 유형과 일반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하는 범죄 유형을 명확히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또 한 가지 그 우려의 시선을 보내시는 부분이 이것이 입법부가 이러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전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이것이 상권 분립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부분은 사실 상권 분립의 원래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서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견제와 균형 감독을 통해서 그 균형을 통해서 국민들의 주권을 최대한 실현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적절한 감시기구가 존재했을 때 더욱 국민들에게는 훨씬 더 권익에 부합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의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특검을 두고 또는 상설 특검을 둔다 하더라도 결국은 특검이 누가 되느냐, 임명 절차와 관련돼 있습니다만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놓고도 지금 여야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쟁점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민주당 현행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 후보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동안에 특검에서 12번이나 했습니다만 특검에서 특검 후보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말은 있은 적도 없었다. 그런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특검에서 특검 후보에 대한 거부권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뭐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드루킹 특검과 관련돼서 특검 후보 거부권을 그 지금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특검 후보의 추천 과정에 그 여권의 입장이 반영될 통로가 전혀 없다. 그 만약에 뭐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 있던 그런 변호사가 이번에 특검으로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국민이 납득을 하겠냐.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부적절한 어떤 특검 후보에 대해서 좀 견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그동안 관행에 따르면 특별검사 임명에는 국회 법사위 통과가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실 이제 그동안 법률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률에 명시하자는 것이어서 새로운 주장은 또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서 현저히 부적격하다라고 보이는 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라는 의미라고 보면 뭐 이런 주장이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특정 정당에게 주는 경우에는 정치적 비토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일정 수를 요건으로 해서 정치적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식으로 수단으로 반영을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자,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의 주제는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지금 특검의 임명 과정에서 또 특검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임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얘기한 특검 후보 거부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은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 통상 이루어지기는 국회의 어떤 제안 그리고 변협의 추천 또는 대통령 임명 이런 절차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특검 임명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검 임명 절차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더 손질하면 좋을지 이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그 지금은 여당 TO가 4명이고 야당 TO가 3명인데요. 이것을 야당 TO를 1명 더 늘리고 여당 TO를 1명 줄여서 그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가 일단은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상설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기존의 특검보다 이러한 어떤 추천 과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주로 고위공직자, 재벌가들일 것인데요. 이들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과 자질이 있는 사람이 이런 특검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천 과정에서 기존 정치권의 시민사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추천권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상설 특검, 그러니까 현 특검 말고 상설 특검, 그래서 별도 특검 외에 기구 특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상설 특검은 구성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것은 결국은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 대상이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러한 어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새로 착안된 것이 바로 공수처이지요. 그래서 우리 공수처는 저희 변호사들에서 한번 주제로 다루기도 했었습니다만, 자,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지금까지 의견 나눈 상설특검, 특히 이제 기구특검과 그다음에 공수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사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어떤 두 분의 어떤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자,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특검과 우리 기구특검과 공수처 어떤가요? 네, 일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두 개의 제도를 비교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기구특검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특검이 미리 임명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특검 밑에서 수사관들이나 특검보가 그 특검이 또 임명한 사람들로 미리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을 이제 갖춘 것, 그것을 기구특검이라고 할 것 같고, 공수처라고 한다면은 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공수처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기구특검과 공수처는 결국은 사실상 같은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것이 더 나은지도 나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제도인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기구 특검을 중심으로 한 상설 특검과 공수처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호감이 가나요? 예, 호감이라고 하시면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공수처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공수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뤄내고자 하는지 그것이 핵심이지 이것이 상설특검인지 공수처인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행 특검법상 가지고 있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진 한계가 있고요. 또한 법에서 정한 사안에 한해서만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진다는 수동성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국회 입법을 거쳐야만 한다는 발동상의 한계가 또 있고요. 이러한 한계들은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및 부정부패, 정경유착 사건을 실효성 있게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현행 특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구 특검으로 이해한다면 상설 특검과 공수처는 비슷한 어떤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상설 특검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결국은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다만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별도의 검찰 이외에 별도의 어떤 기구 또는 기관이 새로 생기는 것이겠죠. 그렇게 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둘을 비교한다면 정도의 차이나 공수처가 보다 더 어떤 독립성을 더 요구하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특검의 의미, 그리고 또 장단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의 어떤 상설 특검, 그리고 공수처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특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은 특검, 기존의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어떤 불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어 왔던 어떤 별도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 제도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또 여러분들의 지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특검 결과 또 기소된다 하더라도 무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죄율이 높은 이유는 다소 무리한 수사, 여론에 떠밀려서 하게 되는 수사도 있고요. 또한 또 수사에만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수사가 끝난 다음에 많은 특검, 그러니까 파견된 검사라든지 또는 특검보 또는 특별 수사관들이 전부 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에만 집중이 되고 공소유지에는 좀 소홀한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무죄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설 특검도 좋고 공수도 좋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또는 별도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에도 보다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특검 제도,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로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한마디 하시겠는지. 자, 먼저 이 변호사님. 네. 저는 사실 오늘 그 대화 나눈 특별검사에 대해서 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특별한 검사가 필요가 없는 좀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 된다. 결국은 특검을 두고 여야가 옥신각신하고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지금 특별한 검사 말고 일반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별검사가 없는 세상. 그래서 기존 검찰의 어떤 독립성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황 변호사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특별검사제를 주제로 해서 열띤 토론과 그리고 이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두 분 변호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오늘의 중요성을 갈파한 명언입니다. 지금부터 38년 전 1980년 5월 18일 광주,
그곳에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소중한 자식이었던 이들이 자신의 오늘을 희생하였습니다.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가 그의 작품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죠. 역사란 과거 사실을 기록하고 현재 관점에서 과거 사실을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이름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아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역사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한 나라 역시 그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하고 한 민족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남긴 말인데 3.1절 광복절이 되면 자주 인용되기도 합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역사는 되풀이되고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같이 어둡고 비극적인 역사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기억과 역사는 모두 과거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역사는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음에 반해 기억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직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역사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과거 사실을 기억한다면 잊혀지지 않는 역사가 될 것이고 더 이상 비극적인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이 사라진다면 잊혀진 역사로 남을 수밖에 없고 미래와 고리가 없어 그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8년 전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오늘을 희생했던 사람들, 그들이 갈망하던 내일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 집단 학살이 있었습니다. 나치에 의해 400만 명이 학살된 장소로 유명한 독일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학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 문구처럼 1980년 광주에서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제대로 알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